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페알려 3편을 마지막으로 고마저씨의 경제 이야기는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감한 정치적 내용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널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태국 부동산 이야기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 테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왜 항상 가난할까? 파트 3 각자 도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연합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나누어서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문제는 당시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라는 정치인이 집권하던 시절인데, 이 시절이 아테네의 최전성기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였던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교과서에서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죠. 왜 아테네는 패배를 했을까요? 바로 전염병이 퍼져서 페리클레스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 결정타가 됩니다. 동로마 제국에는 유스티아누스 1세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가 멸망을 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의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고토 대부분을 수중에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역병이 유입이 돼서 황제도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문제는 황제는 살아났습니다만 제국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잦은 전쟁으로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증세를 하게 되니까 불만은 폭주하게 되죠. 결국 힘들게 얻었던 서쪽강은 금방 반란등이 일어나서 독립해서 대부분 땅을 잃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과 싸움을 걸었던 사산조 페르시아는 좀 더 안습입니다. 얼마 안 가서 여기도 역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왕인 카바드 2세가 사망하고 수도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사산조 페르시아는 그냥 공중분해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역병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시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유럽 애들 이야기고, 흑사병은 말 그대로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현대 연구에 따르면 발원지도 중국이고 중국 인구도 유럽 못지않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충수왕도 이 흑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유행했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겠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실제 이 흑사병은 14세기에 끝나지 않고 17세기까지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세 흑사병은 패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사실상 중세 유럽의 농노제는 무너지면서 중세를 떠받치던 장원이 몰락하고 맙니다. 또한 1453년이 되면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을 당하면서 동로마 제국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쇠퇴해버리고 신대륙과 대서양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세 몰락과 동시에 부르주아의 상공계층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 흑사병은 교황권의 몰락과 종교개혁, 그리고 이어진 30년 전쟁, 그리고 종국에는 제국주의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는 일련의 사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역사적 대역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의 유럽의 문맹률은 90%가 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에서처럼 절대 다수가 기본 교육을 받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이나 종교전쟁, 심지어 나아가 산업혁명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원하고 알아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이 패스트가 단순히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원죄 때문에 만들어 놓은 고난이라는 것처럼 권력자들이 만든 이념과 결과 안에서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런 권력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과연 이들은 천국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종교전쟁의 처참한 지옥 속에서 산해백명 초기의 지옥 같은 노동을 착취 강요당하며 혁명전쟁에 끌려가서 얼어 죽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교회와 권력이 이런 사회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마녀로 불태울 때 그들이 불타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일이 다였습니다. 조선 말렙에 조선을 방문했던 많은 서양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남자들은 하는 일 없이 게으르고 놀고 먹으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쓰레기와 오물이 넘쳐 흘러서 전혀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함,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은 이런 조선인의 모습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금세 이해를 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무언가를 사면 위에 있는 놈들이 모두 뺏어가고 죄를 씌워서 매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를 얻으려 할 필요도 없이 그저 밥 먹을 만큼만 대충 일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더 웃긴 것은 이런 착취의 사회가 그 정도만 넘어서지 않으면 잘만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관직을 사고 수탈하고 다시 관직을 산 놈이 또 수탈하고 하는 구조는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조병갑처럼 정도만 넘어서지 않으면 그저 논어 한 자락 모르면서 양반들이 말하는 유교 윤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자, 보십시오. 불과 2달이 지나면 어떤 지옥이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금모으기 운동 같은 희대의 선동질에 놀아나서 아직도 이런 뻘짓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금을 헐값에 내놓았을 때 정작 IMF를 일으킨 그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금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들이 내놓은 금을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 경제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은 사람들이라면 최종 결제 수단인 금을 그것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바보라서 국민성이 나빠서 선진국일수록 경제위기에 개인 자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니라 똥을 사놓은 사람들한테 뒤치다거리를 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위기일수록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로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도둑놈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문명의 시절 마녀사냥에 희덕거리던 그 중세에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냥 자신들 기분 좋자고 하는 마녀사냥이 지금은 사라졌습니까? 중세의 패스트처럼 어떤 지옥을 불러올지 모르는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코로나 이전으로 삶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최악의 상황이 생겨도 국가가 기본소득 같은 것을 지급하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든 사회든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고난에 맞서지 않고 코로나가 가속시킬 제4차 산업혁명에서 순식간에 이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항상 스스로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각자 도생을 말하면 독고다이처럼 혼자 무언가를 하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회라는 것은 엄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그것을 사줄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좀 더 잘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떳떳하게 책임을 지는, 그래서 개개인 각자가 다른 타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살아남는 각자 도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타인에게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돈이란 재화를 획득하면 그것은 오롯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지 않고 항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엇에 도전하기를 주저하고 그저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하고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 내 인생이 엉망인 이유를 외부에서만 찾고 결국은 국가가, 사회가 자신을 책임져 주기나 바라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마녀사냥의 구경꾼으로만 있는, 그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1편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통화량을 늘려봐야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재화가 돌아가서 그들이 더 잘 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왜 오르는지 모르고 투기꾼 때문이라면서 불평불만 해봐야 그 사이 집값은 더 올라가기 마련이며, 주식이니 암호화폐니 아무리 도박이니 뭐니 정신승리 해봐야 돈을 버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욕하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서 이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세금 믿고 돈 찍어서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화가 충분한 사람은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올 수 있는 더 큰 리스크 때문에, 그 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지속 가능한지 고민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100만 원을 빨리 달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과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서 대립하고, 그 사이에 새롭게 부를 얻은 부르주아지가 그 권력을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세상이 변해갈 때,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혁명에 끌려가서 죽거나, 또는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공장에서 20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코로나라는 대역병이 강타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세상은 유토피아겠습니까? 아니면 디스토피아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국가나 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20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할지, 아니면 그 공장을 가진 자본가가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노력과 책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 나온 김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채널을 옮겨서 첫 시간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콕에서 공아저씨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